그날은 평소와 다른 금요일이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일찍 퇴근한 나는 아내 수진이 좋아할 만한 꽃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12년 결혼 생활. 아직도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아이도 하나, 딸 예린이도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우리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신발장에 낯선 남자 구두가 보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침실 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살짝 열었다. 수진이었다. 내 아내가 내 대학 동기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인 민석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옷을 반쯤 벗은 채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 바보 같은 놈, 수진의 목소리였다.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놈은 늘 그랬지? 우리한테 모든 걸 주면서 자기만 손해봤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문을 닫고 꽃다발을 현관에 내려놓고 조용히 집을 나왔다. 소리 없이 울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즉시 터져나오지 않았다. 그냥 텅 비어버렸다. 그 뒤로 모든 것이 빠르게 망가졌다. 나는 이혼 소송에서 패했다. 수지는 불륜 증거를 숨기고 나를 가정폭력 및 알코올 중독으로 몰아갔다. 민석이 변호사 비용을 대주었을 테니 당연한 결과였다. 집은 수진에게, 예린이 양육권도 수진에게 갔다. 나는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빚만 지고 쫓겨났다. 회사에서도 버티지 못했다. 민석은 내 직속 상사였다. 그는 나를 법무 능력 저하로 평가절하 했고 결국 권고사직 당했다. 서울에서 15년 일한 경력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 나는 강북의 낡은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하루 두 끼, 편의점 도시락.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봤다. 예린이를 볼 권리도 제한됐다. 한 달에 한 번, 수진이 정한 카페에서 1시간만. 사람들은 말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새로운 사람 만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기운도 믿을 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저 살아남았다. 왜냐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고시원 생활 2년째. 나는 택배 상하차, 대리운전, 편의점 야간 알바를 전전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 피로가 오히려 좋았다. 생각할 틈이 적었으니까. 수진과 민석은 잘 살고 있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았다. 나는 가짜 계정으로 그들을 팔로우했다. 민석은 승진해서 임원이 됐고 수진은 강남에 더 큰 아파트를 샀다. 예린이는 좋은 유치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다. 그들은 정식으로 결혼했다. 결혼식 사진 속 수진은 내가 선물했던 결혼 반지 대신 더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저장했다. 삭제하지 않았다. 밤마다 들여다봤다. 처음엔 증오가 치밀었다. 나중엔 그 증오마저 무뎌졌다. 그냥 습관이 되었다. 어느 날 예린이를 만난 카페에서 수진이 말했다. 준호 씨, 이제 그만 좀 해. 우리도 새 출발했고 너도 그래야지.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지니까. 그때 깨달았다.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법도, 도덕도, 사회도 그들을 보호했다. 그들은 똑똑했다. 증거는 깔끔히 지웠고 나는 이미 패배자로 낙인 찍혔다. 임계점은 예린이가 말했다.
아빠, 왜 엄마 아빠 민석을 그렇게 불렀다, 랑 안 살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는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을 거다. 그들은 그걸 기다릴 테니까. 나는 그저 관찰할 것이다. 기다릴 것이다. 그들의 약점을 찾을 것이다. 민석은 여전히 회사에서 잘 나갔다. 하지만 나는 그를 20년 넘게 알았다. 그는 욕심이 많았다. 항상 더 원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 욕심이 언젠가 빈틈을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노트북을 샀다. 중고로. 그리고 그들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사진, 게시물,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식당, 민석의 골프 모임. 모든 것. 살아남은 이유가 생겼다. 끝을 보기 위해. 3년째. 나는 IT 프리랜서로 일하며 돈을 모았다. 해킹은 아니었다. 그저 공개된 정보를 모으고 연결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의 부주의는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 민석의 약점을 찾는 데는 1년이 걸렸다. 그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다. 골프 접대, 고급 술, 그리고 젊은 여직원과의 관계 유지비. 증거는 그의 회사 이메일과 카드 내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의 도움으로 접근했다. 합법적인 경로로. 수진의 약점은 더 쉬웠다. 그녀는 여전히 허영심이 강했다. 명품, SNS 인증샷, 엄마들 모임에서의 과시. 그리고 예린이를 이용한 동정 유발.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강한 엄마 이미지. 나는 행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는 아주 작게. 민석의 아내, 즉 수진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당신 남편이 회사에서 젊은 여직원과 자주 호텔에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증거 사진 첨부. 사진은 내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었다. 민석이 과거에 보낸 카톡 캡처. 오래된 것이지만 수진은 모를 터였다. 수진은 흔들렸다. 나는 그들의 싸움을 SNS 틈새로 보았다. 게시물 빈도 감소, 표정 변화. 하지만 아직 시작이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밤에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다. 눈이 차가워졌다. 웃지 않았다. 친구도, 연애도 없었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됐다. 가끔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건가? 하지만 예린이의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임계점을 넘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4년째. 수지는 민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두 번째 메일을 보냈다. 이번엔 회사 감사팀으로. 임원 L씨의 횡령 의혹 제보 증거는 일부만. 결정타는 아니었다. 회사 내부 조사가 시작됐다. 민석은 불안해했다. 승진이 보류됐고 접대비가 삭감됐다. 나는 민석의 골프 모임에 잠입했다. 캐디 알바로.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4년 만에 나는 너무 변했다. 수염, 안경, 살이 빠진 얼굴. 그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불평했다. 요즘 집에서도 의심받고 회사에서도 압박이야. 진짜 재수 없어.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메모했다. 수지는 예린이를 데리고 상담소를 다니기 시작했다.
아빠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제보 때문이었다. 내가 보낸 익명 문자 때문이었다. 내용은 단순했다. 당신 딸이 아빠, 나를 잊고 새 아빠를 따르는 게 정상입니까? 수지는 흔들렸다. 과거의 죄책감이 되살아난 모양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후회를 느꼈다. 예린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멈춰야 하나. 하지만 다음 날 민석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사진을 찍었다. 나는 다시 움직였다. 가격은 점점 커졌다. 나는 사람을 멀리하게 됐다. 어머니조차 너 왜 이렇게 차가워졌니? 라고 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변했다. 이전에 김준호는 죽었다. 5년째. 결정타를 준비했다. 나는 민석의 모든 횡령 증거를 모았다. 세무서, 검찰, 언론사로 동시에 제보할 계획이었다. 동시에 수진에게 민석의 모든 불륜 증거를 보냈다. 이번엔 최근 것까지. 수진이 먼저 무너졌다. 그녀는 민석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재산 분할 소송. 예린이 양육권을 두고 싸웠다. 민석은 회사에서 해임됐다. 횡령 규모가 드러났고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겼다. 그의 가족, 부모까지 연락이 끊겼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들의 싸움, 절망, 서로를 탓하는 모습. 민석은 나를 찾아왔다. 내가 사는 고시원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준호야, 제발 그만해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대답했다. 늦었어. 그는 무릎 꿇었다. 예린이 생각해서라도.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예린이를 생각했나? 그날 이후 민석은 모든 것을 잃었다. 집, 직장, 가족.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별거에 들어갔다. 나는 처음으로 예린이를 제대로 만났다. 법원이 중재했고 양육권이 공동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빈 껍데기만 남았다. 민석은 결국 자살미수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 수지는 강북으로 이사갔다. 예린이는 나와 절반씩 산다. 나는 강남 아파트를 다시 샀다. 프리랜서 일로 번 돈으로. 예린이와 둘이 산다. 어느 날 민석이 다시 찾아왔다. 초췌한 모습으로. 준호야,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닫았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승리한 걸까? 아니면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괴물이 된 걸까? 예린이가 물었다. 아빠, 왜 웃지 않아?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진짜인지 나도 모른다.